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그 반대쪽 얼굴을 확인하던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상대방 얼굴 오른쪽에 뭐가 묻어서 내 오른쪽을 가리키며 말해줬는데 그 사람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짚어보는 거죠. 거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좌우가 반대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셀카로 찍은 사진이 사실은 좌우가 반전돼 있는데도 오히려 그 좌우가 반전된 내 얼굴을 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겪을 수 있죠. 익숙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익숙하지만 그게 오류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거의 다 지나갔네요.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월 17일 다음 주면 이제 1월 말이네. 2025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야,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자, 금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는 날이죠.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어제 열고 금리 동결을 택했죠.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걸로 보이는데요. 금리 동결의 배경, 또 그 영향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또 지난해 우리 증시가 너무 위축되면서 국민연금 역시 좀 투자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특히 4분기에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보유 주식 참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는데요. 연금의 곳간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이맘때 되면 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두 글자입니다. 이 과체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고 있죠. 음료, 케이크에 이거 참 이 계절에 많이 들어가는데 카페나 디저트 가게 사장님들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해외 수출이 늘면서 국내 물량이 줄었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건 맞지만 소매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의 생산량이 점차 줄고 있다는 거죠. 2019년에는 연간 약 23만 4천 톤이 생산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23만 톤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이거 좋아하십니까? 예. 빨간색, 겨울을 대표하는 과체류. 사진 찍을 때 특히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SNS상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과일이기도 하죠. 그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까지 제가 사연이나 문자를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황혜진 님이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서 더 바빠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침 오프닝 멘트 한 개라도 머리에 새기면서 긴긴 겨울방학을 이겨내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책으로 엮을 수 있었던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이라는 책, 성공예감 오프닝을 모아서 쓴 책이죠.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써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루에 2분씩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많은 분들이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뉴스 딱 보시고 네. 이제 동결됐잖아요. 어떤 생각 딱 드시던가요? 예상대로다 혹은 의외인데? 왜냐면 이제 예상치가 좀 전문가들의 예상이 팽팽했었거든요.
10명 중에 한 7명이 거의 다 내릴 거다라고 베팅을 했었고 동결할 수도 있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이제 진짜 이번 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말부터 시장에서. 네. 고용지표 미국 고용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동결에 조금 힘이 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동결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박수 기자는요? 저는 사실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동결될 거는 다른 예상 때문에 못했다. 바빠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내수보다는 금융시장 상황, 뭐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한은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적은 일단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이 베팅을 했던 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빨리 뭔가 정책 카드 하나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에 그렇죠. 내렸고 네. 이번에 1월에 내렸으면 3번 연속이 될 네, 뻔했죠. 연속이 될 뻔했죠. 그래서 유례 없는 일이 나올 뻔했는데 역시나 이제 마지막 거는 불발이 됐는데 결국에 동결 배경은 당연히 환율이었죠. 그러니까 11월 달과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게 뭐 아무래도 계엄 선포 이후에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되면서 변동성 커졌죠.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100원 가까이 범위로 움직였거든요. 게다가 물가 부담에 대해서 이제 외환 당국도 환율 인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환 시장 보면 지금 이제 11월과 가장 달라진 게 진짜로 원달러 환율 수준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개월 반 사이에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1,500원 선을 위협한다 이러면 어떤 고환율 시대에 대한 대응이 지금 당장은 쉽지가 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어떤 하방 위험이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 이 인식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새롭게 통방문에도 좀 적어놓기도 했고 네.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기존의 1.9%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월에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네. 건 한은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아는데 네. 근데 3번 연속까지 내릴 정도는 퀘스천.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은 더 내릴 수는 있고 그래서 뭐 Q&A 때 나왔네. 그러니까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그럴 것 같다라고 또 6명 전원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했죠. 6명 네. 전원이. 가능성은 굉장히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결이 인하 기대가 높았는데 동결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느끼는 매파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의 반응은 그냥 뭐 이번에 좀 쉬어가고 다음에 인하하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다라는 평가였고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동결. 그러니까 사실 어떤 표현들이 아니면 거의 인하에 가까운 동결 혹은 뭐 환율을 고려한 원포인트성 인하 보류 뭐 아니면 뭐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동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환율 흐름만 보면 계엄 전에 이제 1,4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뭐 조금 그래도 낮아져서 1,450원이었고 뭐 연말에는 1,48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이찬용 한 총재가 기자회견 한 것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환율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중에 50원 가량이 미국 달러 강세에 따른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20원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뭐 국민연금의 달러 해지 물량이라든가 뭐 외환 당국이 개입하고 뭐 이래서 환율을 조금 낮춘 영향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한 나라의 경제의 모든 요인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의 이제 대표적인 이 지표라고 보는 게 환율인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 불안으로 인한 이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 환율 승분이 되돌림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한 총재는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에서 심리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니 그리고 작년에 이제 2번 연속 금리를 올렸으니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라는 건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네. 일단 이번에 3번 연속 낮추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영향도 좀 지켜보면서 정치 이벤트도 좀 보자 이런 기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10월, 11월 금리 인하를 했던 그 효과를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속도 조절일 수도 있겠고 이게 참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시간 동안에
한국은행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문을 천천히 이제 읽어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합하면은 환율이 불안하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 가자, 금리 좀 쉬었다 가자. 근데 환율이 왜 금리랑 영향을 미치냐 뭐 따지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가깝게는 이제 물가와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달러 베이스의 그 원자재나 곡물 가격의 가격들이 이제 더 예전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돈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런 상황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 아까 뭐 환율 상승 부분 중에 30원이 정치적인 배경이다라고 했을 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한은의 판단은 지금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번이 되면은 그래도 그 정점을 사실 뭐 야단을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완화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이번은 좀 쉬고 다음에는 좀 보자. 뭐 이렇게 저는 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권소영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연준에서 특히 작년 12월 FOMC 때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훨씬 더 이제 좁혀서 점도표를 내놨죠. 그것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뭐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 트럼프 정부랑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연준도 지금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가 그런 방향성을 보면 사실 1월달 금통에서 금리를 동결한 게 일맥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실제로 그 통방문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신정부 정책과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당연히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밤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조금 더 진정되면 연 3, 4회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월러 이사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지명을 받은 네. 연준 인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2기가 시작이 되면 과연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물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환율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 환율이 오를수록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다행히 뭐 1,48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환율은 진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름값도 그렇고요. 너무 올랐어요. 기름값 예, 너무 맞아요.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기 때문에 국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물가가 오르면 이건 약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뭐 옛날처럼 수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많이 줄었고 뭐 해외 기지로 많이 이전하고 막 이랬잖아요. 생산 시설을. 반면에 이제 환율이 올라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의 정도는 조금 더 높아져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이 물가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실기론도 좀 나오고 이러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제 간담회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이제 0.4%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0.2%나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제 한은 총재가 발언했고 이게 이제 분명히 계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이후로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가 정치 프로세스 정상화 이런 거에 좀 달려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 보면 한은도 아마 조만간에 뭐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제 2월 새해 경제 전망 앞서서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아마 새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7%로 전망을 했어요. 원래 지금 대부분 한 2%대 초반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제일 낮은 데가 제 기억으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1.7%를 제시했던 건데 이제는 1.7%도 안 되는 이제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구나 이런 1.6? 생각. 1.67를 이제 제시를 1.67.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환율이 이래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좀 지적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총재는 뭐 실기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좀 보이기는 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통화 정책만으로 지금 경기를 살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 이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놓고 보면 사실 재정 정책은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정치권이랑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정부와 이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다만 정책을 시행한 후에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재정 정책인 거고 금리 정책은 실행은 뭐 금통위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고 이러니까 경기를 이제 지금 부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제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이제 추경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하는 총재가 뭐 추경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뭐 규모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했었잖아요. 네. 뭐 15조, 20조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20조 이렇게 이 정도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느니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이용해서 좀 중소기업의 한시 특별 지원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게 약간 이제 추경을 하되 이거를 조금 어려운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약간 미세 정책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 큰 것이 틀이잖아요. 근데 그 추경을 하면서도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타깃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뭐 이재명 그 야당 대표의 이런 뭐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하는 의견을 했던 게 그렇게 지원을 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특정 계층을 타깃해서 미세 정책으로 좀 풀어가자 이런 제안을 네.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의 필요성 최소 15조 원, 최대 20조 원까지는 해야 한다. 거의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근데 다만 이것도 지금 현 정부 이제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책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창용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의견을 사실 많이 밝혔었어요. 예. 그러면 금리 흐름 자체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리 그 이자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는 가상금리 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인데 왜 내 대출 금리는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안 내리니까 시장 금리와 갭이 생겨버리니까 사실 대출의 주담대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금융물 5년물 아니면 전세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금융채 2년물 같은 경우는 내리질 않으니까 은행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이번 주에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대출 가상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한 반년 만에 인한데 일단 신한은행이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이고요. 지금 보면은 뭐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활안전자금 대출,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다 조정을 했고 전세자금 대출도 가상금리를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억 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앴고요. 또 취급 당일 기준으로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전세 대출도 좀 허위 조건도 좀 풀어줬고 대신에 이제 30년짜리 주담대 만기 제한 그리고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또 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의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과열 방지를 위해서 했던 조치들은 유지를 그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융의 어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상금리는 내리지만 대신에 이게 시장이 잘못돼서 그럼 이제 집 사야 되나?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택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좀 차단을 하려고 양쪽의 트랙을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건전성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미시적인 규제도 계속해서 또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가상금리 같은 걸 좀 내려라라는 압박.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에 시중은행장들을 만난다 하더라고요. 박수희 기자. 민주당 지금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또 세게 들릴 수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에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주로 얘기할 것이 가상금리 인하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원내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이제 수사에 맡기고 본인들은 국정의 안정이나 민생 경제 회복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밝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 외에도 차기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어제 하는 금통위 발언 결과가 나온 직후에 바로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이제 그렇게 뭐 민생을 좀 이렇게 신경 쓰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추경 얘기도 했지만 추경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략 2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은도 규모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이렇게 금융권 압박하는 모양새 자체는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 약간 반치 느낌도 좀 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배경을 좀 보면 이게 사실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대출 금리는 안 내리는 반면에 예금리는 제각제각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대출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은행들 아마 아직 실적 발표를 다 하진 않았지만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들은 이렇게 다들 자영업자 어렵고 국민들 이제 힘들고 이런데 은행권은 또 임금 인상률 높여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성과급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약간 좀 배 아프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치권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도 은행들 일부 노조에서도 성과급 더 올려달라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대금리차 벌어진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졌다. 근데 또 서민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또 프레임이 잡히면 결코 은행들이 또 좋을 거는 없죠. 근데 은행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대금리 차로 이자 마진을 남긴다는 게 시장의 금리에서 발생하는 걸로 먹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정체성이 그거인 건데 그렇죠. 네, 시장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시장 금리가 이렇게 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니네 돈 많이 벌었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대급부로 상생금융 같은 게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제 뭐 민간에 팔을 건 비튼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또 거기에 지출을 하게 되고. 항상 이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은행 그러니까. 예전에 부행장들이나 뭐 행장들 만나보면 적당히 버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면 그죠. 이렇게 네.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맞아요. 이제 못 벌면 이제 주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네 뭐 했니? 한 1년 동안. 그래서 적당히 벌었는데 이 적당히가 되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벌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집값 그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당국도 유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마진이 좋아졌고 돈을 많이 벌었고 참, 뭐가 맞는 방향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차주들 대출을 이제 빌려서 이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금통위 이제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고 1년에 8번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죠. 그럼 이제 앞으로 7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방향성과 속도는 어떻게들 보세요? 이게 박수 기자. 그 서울역에 가면 비둘기 되게 많잖아요. 어제는 한은에 비둘기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매판데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여러 마리의 비둘기를 날렸다 이런 표현들로 누가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인하 사이클이다라는 말도 했고 그래서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뭐 여러 가지 인하와 관련된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불안하니까 한번 쉬어가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2월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이냐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정치적인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냐 또 대외적으로라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간 베이스로 보면은 지금 현재 3.0에서 연말까지 한 2번의 인하 정도를 거쳐서 2.5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뭐 많이 보시는 어떻습니까? 분들은 2.25, 2%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 번이나? 네, 3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일단 2월은 내릴 것 같고, 그럼 한 5월, 8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추가로 더 있다면 그 이후에 11월 이런 식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인하가 돼서 2%대 초반을 만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국에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원달러 환율 레벨이나 아니면 뭐 대외금리 차,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외금리 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럼 한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지만,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글로벌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완화되는 사이클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한은 총재 말처럼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 말고 변동성, 특히 우리 경제의 사정이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워딩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3번 안팎의 인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상규 님이 금리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 이제 아니지 않을까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뭐 한은 총재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금리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재정정책, 어떤 산업 구조 개편, 종합적으로 사실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대표하는 과일 채소, 새콤달콤의 대명사, 빨간색의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이것 소매 가격이 100g당 2,323원,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특히 막 그 케이크 사이에 있을 때,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을 때는 참기 힘듭니다. 또 이것 뷔페까지도 인기가 많죠.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참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9827님이 저는 요즘 이것 대신에 곶감을 먹고 있어요. 이 홍시로 이렇게 먹으면 곶감도 비쌉니까? 반찬기 비싸요. 요즘 뭐 안 비싼 게 없어. 근데 제가 그 체험 농장 체험 같은 것만 가봤었는데, 거기 주인분이 설 연휴 그 전이 제일 비싸대요. 딸기는 그거 지나면 조금 가격대가 내려가니까 참았다가 9622님이 끝나면 드시라고. 이것 농사 짓는 할머니예요. 지금 이거 담으면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군요. 실제로 이거를 따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2406님이 아내가 이걸 사오면 그다지 좋은 등급이 아닌데도 너무 비싸서 아이들보다 제가 더 먹으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눈치껏 거의 다들 집안 다 비슷할 거예요. 예, 그리고 8385님은 요즘 마트에 애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허허허. 애들이 또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조금 이제 저렴해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좋아져야 국민의 미래가 더 든든해지는 건데, 물론 너무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또 이제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정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의 지난 4분기는 어땠을까요? 기금운용. 4분기에 국민연금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수익률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분기말 기준으로 2달 뒤에 나와서 네. 4분기가 이제 2월 말 정도에 아마 국민연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국민연금 투자하는 것 중에서 주식은 뻔히 보이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국내 주식의 주가가 다 보이고 코스피 주식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참고로 작년 3분기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0.46% 거의 이제 돈을 못 번 거죠, 국내 주식으로. 근데 4분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3분기보다 좀 더 안 좋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을 사실상 기계적으로 좀 많이 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지금 7.7%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한 8% 넘게 빠지면서 여기에서만 주식 평가액이 한 2조 5천억 가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분 한 7.3%를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 반대로 작년에 계속 좀 뭐 좋았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또 한 1조 6천억 정도 평가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삼성전자를 통해서는 손실이 네. 났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개 합치면 한 1조 손실. 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둘 다 지분율을 좀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희비는 당연히 많이 엇갈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하이닉스 주가가 한번 볼게요. 아까 1% 이상 오르던데 지금 1.4%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1.3% 떨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또 이어지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종목별로 액티브하게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증시를 사는 느낌이거든요. 지수를 그쵸. 추종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일희일비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장기 투자하는 곳이니까 이거를 그렇죠. 단기간에 끊어서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특히 국내 주식 투자로는 국민연금이 좀 부진한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고 이건 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그죠.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느끼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줄여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국민연금도. 벤치마크 대비로 봐야 돼요. 우리가 절대 수치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까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수치를 보면 국내 주식 벤치마크로는 이제 배당을 포함한 코스피 지수를 보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1.86%인데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0.87%이니까 다 뭐 비슷한 네, 거죠. 선방했어요. 비교해서 선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최근 수치를 알 수 있는 거는 5% 이상 지분 투자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 공시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뭐 상장사가 몇 개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71곳 이게 1년 전보다 14곳이 줄어든 수치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 10% 이상 보유한 기업 수도 한 35곳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8곳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제 국장을 떠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뭐 지분을 늘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국민연금이 국장을 본격적으로 탈출하는 건가? 이건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의 이 운용을 보면 5년 단위로 중장기 자산 배분하는 수립을 하고 또 1년 단위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짜거든요. 네. 그래서 5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목표 수익률을 5.4%로 잡고 이거를 달성을 하려면 뭐 주식은 몇 퍼센트, 채권은 몇 퍼센트 이렇게 구성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매년 세부적으로 이제 자산분별로 목표 비중을 정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 주식이 한 15% 정도 되고 뭐 해외 주식이 36%, 뭐 국내 채권이 26%, 뭐 해외 채권이 8%, 대체 투자 1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비중을 맞추는 게 국내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 비중을 채우기 채워야죠. 위해서 또 사게 됩니다. 더 사죠.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맞아요. 이제 사고팔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중을 맞춰가는 이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과거를 보면 그 비중이 줄어서 채워 넣을 때가 주로 주식이 쌀 때예요. 떨어졌을 때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비중을 좀 초과해서 팔아야 될 때는 올라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보통 컨트레리안 전략이라고 하는데 주가 떨어질 때 사고 이제 올랐을 때 파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뭐 수익률 면에서는 이런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하는 투자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좀 증시 환경이 좀 나아져서 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텐데 7162님이 주식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시퍼래요라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인 이 과일처럼 빨간색으로 좀 물들어야 할 텐데요. 어려워요. 일단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 이제 공시 대상 아닙니까? 5%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공시 대상. 지난해 기준으로
271곳인데 이게 1년 전보다 14곳이 줄어든 거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좀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글쎄요. 뭐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박수익 기자.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에 따라서 하고 다만 주목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좀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비중을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눈에 띄고 나머지는 또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한 그런 종목들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뭐 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대략 한 15% 정도를 담아야 되는데 자기들 룰로 다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그러니까 대략 한 12에서 뭐 18% 사이에서는 좀 모자라도 괜찮고 넘쳐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기계적으로는 이제 더 담는데 그럼 무엇을 담을 거냐. 당연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수익률을 좀 따져야 되니까 뭐 이런 지금 최근에 5% 공시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조선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그 주식 규모 중에서도 거의 절반은 직접 운용을 하고 네. 거의 절반은 자산운용사에 이제 위탁을 해서 굴리게 되죠. 그래서 종종 이제 그런 연기금의 수급을 보고 어떤 걸 산다 막 이렇게 또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럼 국민연금은 조선이라든지 뭐 눈에 띄는 쪽이 내수주나 게임주 같은 것도 네. 담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달 들어서는 네. 그래서 10개를 왜 담았지 하고 봤더니 이제 저가 너무 쌌다. 그래서 약간 좀 싼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좀 담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낙폭과대주. 조광희님은 삼성전자 저는 8만 전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호하신데요. 팔만전자. 네? 양호한 거예요? 양호하신데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그 주주 수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데 삼성전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환율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에서도 이제 한국은행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환 해지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해외 자산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달러를 좀 시중에 팔아서 어떻게 보면 환 변동을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건데 이건 좀 어떤 생각, 어떤 계산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지석 이제 기자. 그 환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카드가 진짜 많지가 않고요. 현재 특히나 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가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시 조정의 하나인 거고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 달러 추정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2주 만에 1,450원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시중에 풀린 유동성만큼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환해지 물량 풀리나 보네 하는 이제 어떤 국민연금의 전략적 해지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경계심 자체가 환율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작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국은행도 곧 뭐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라고 사실상 구두 개입을 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 전략적 해지, 환해지 돌입할 때 지금 국민연금 해외 자산의 최대 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5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이 물량이 최대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 다 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걸 다 하진 않을 텐데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효과를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원달러가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전략적인 환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추정하는 이 환율의 수준을 한 1,450원 정도 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대폭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원달러 환율이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1,450원을 넘어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 이제 조만간 곧 환해지 물량 나옵니다 공식화했던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조금씩 추정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 짚어야 되는데 좀 짧게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고려아연 건도 있고 국민연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기업 주총 가서 응답자 66%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는?
박수익 기자. 네, 국민연금 뭐 지금도 사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오늘 주목되는 거는 다음 주에 고려인 임시유총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민연금이 그 임시유총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핵심은 국민 수탁 책임위에서 발표를 하는데 핵심은 이제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려인 경영권 문쟁이 이번에 단기간에 안 끝나고 연장전으로 가면서 최은범 회장이 일단 방어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반대다 그러면은 상당히 영풍 MBK 쪽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핵심은 수익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맡긴 사람들 즉 국민들에게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오늘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와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취자 7448-0051 쓰시는 그 두 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라는 문자 메시지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 시장에 가도 일감을 따내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직접 그 인력 시장을 다녀온 기자가 있습니다. KBS 경제부 최인영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력 시장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네, 일단 새벽에 요즘 겨울이라 또 해가 늦게 늦게 뜨니까. 뜨니까 새벽 4시쯤부터 일단 그 인력 시장에는 모이세요, 구직자들. 4시부터 줄 서요? 네, 깜깜한데 저는 일단은 4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미 구직자들로 이렇게 줄이 서 있었고, 그래서 일단 가서 보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인력 시장을 여러 번 이제 취재를 나갔던 곳인데 2023년 2월에도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도 이제 취재를 나갔던 곳인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조금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일감이 없었어요? 네, 일감이 좀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새벽 4시에 나가니까 너무 춥죠. 일단 겨울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중무장을 다들 하고 나오세요. 뭐 가방 메고 목도리, 비니 이런 거 쓰시고. 근데 그때, 2년 전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막노동도 포함이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네네네. 줄었다. 네네. 그 보면은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이제 봉고차 탄다고 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인력 시장 나가서도 네, 맞아요. 어느 곳으로 갈지는 본인도 잘 모릅니다만 그 봉고차를 탈 수 있는 사람과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 보통 거기서 일을 중개하는 게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력사무소에서 이름을 등록을 하고 일을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자기는 팀이 있다. 그 인력사무소에서 여러 명을 꾸려서 팀이 있고 계속 나가는 사람이 일단 나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도 해본 사람, 일을 좀 해본 사람을 능숙한 사람. 네, 능숙한 사람을 선호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한 보통 40대에서 60대 정도 분들이 구직을 하러 나오세요. 근데 60세 이상은 또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네. 젊고 힘쓸 수 있는 그렇죠. 사람부터 뽑고 네. 모자라면 맞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네.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차로 나가고 한 새벽 5시 반이면은 갈 사람은 다 봉고차 타고 떠납니다. 몇 시요? 새벽 5시 반 정도면. 5시 반이면은 일터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미 그쯤이 되면은 아 나는 오늘 못 구했구나라는 게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한 이제 7시에서 8시 정도 되면 건설사에서 그래도 조금 한두 명 정도 필요한데 그때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또 한 번 나와서 못 구한 인력. 네, 그러니까 이게 추운데도
발걸음을 못 떼는 분들이 있는 4시부터 한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기다려봐야 네. 끝까지 오늘 내가 네.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네. 알 수 있는 거네요. 보통 그 5시 추운 데서. 반에는 돌아가시는데 혹시라는 이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호석님이 그 인력시장 가서 일하셨을 때는 일당 8만 원 받으셨었다고 대학생 때.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은 15만 원 15만 정도. 원. 거기 수수료도 포함? 이제 15만 원을 받고 나면 거기 이제 중개수수료 인력사무소 떼주고 뭐 4대보험 떼주고 하면 한 12만 원 정도 손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떼주네요. 네. 그래서 제가 90년대 후반에 막노동 조금 할 때는 5만 5천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5천 원 떼주고 5만 원 가져가고. 아무래도 많이 늘어서 좀 더 떼주고 비율이 그만큼 반영이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인력시장에서 많이 찾는 곳이 건설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건설시장 너무 안 좋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는 건데 건설업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안 뽑다 보니까 구하러 나오는 사람 자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지난달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건설 노동자가 15만 7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건설업에서요. 네네네. 건설업 노동자들만 15만 7천 명이 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예요. 엄청 많이 2023년 준 12월 거죠. 대비해서. 네네. 정말 많이 줄었고, 제가 나가서 만난 분도 20년 정도 됐다. 일용직 건설 노동한 지. 근데 이렇게 일감 없는 건 처음이다. 일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너무 없다. 이렇게 없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206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 건설업에서만. 네, 건설업에서만. 근데 사실 지금 건설업이 좋지 않다라는 건 많은 청취자분들도 실감을 하고 계실 맞아요. 거고 부동산 경기랑도 다 이어지는 건데 사실 그러면 뭐 공사 현장, 분양 현장이 많아져야 일감도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뭐 당장 건설사가 이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 신동아 건설도 이제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중견 건설사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공사비가 일단은 상승을 해서 이게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건설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고 또 금리도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악순환 네, 고리가 어디선가는 풀려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맞습니다. 5622님이 신랑이 건설 쪽에 있는데 지금 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일이 더 없다고 더 힘들다고 하네요라고. 그러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고 근데 아까 기업 회생 절차 네. 법정관리 신청한 그 회사는 중견 네, 건설사잖아요. 중견이에요. 네. 그러면 중소 건설사들은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더 어렵죠. 이게 지난해 부도난 건설 업체가 30곳이라고 이게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그중에 이제 한 뭐 80% 넘는 곳이 지방의 중소 건설사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소건설사가 줄어들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또 갈 곳이 없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하고 맞습니다. 또 거기 보면 인력시장에 외국인 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 동포분들, 외국인 분들이에요. 한국인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거 벌러 오신 건데 건설로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는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고. 중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도 일감이 너무 없어서 그냥 네. 다시 돌아가야 되나 네. 고민하고. 근데 또 내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현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해야 해서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일감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고용 시장이 좀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근데 올해 어떻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망도 사실 어둡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설업뿐만 아니고 전체 고용 상황이 어두운 상황인데 일단 지난달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 2천 명이 더 줄었어요. 5만 2천 명 늘어나도 쇼크인 판에 네. 5만 2천 명이 감소했다는 네. 거죠. 이게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물가도 오르고 이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12만 명 늘 거라고 이제 정부가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올해. 근데 이것도 2020년 이후에 최소
미치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는 게 15만 9천 명인데 그것도 정부 전망치를 밑돌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명 늘 거라고 전망을 해도 이것보다 좀 덜 나올 수 있겠다. 실제 이렇게.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수치는 더 안 좋게 나왔고 네, 해서 올해는 정부가 일자리 증가도 더 보수적으로 더 안 낮게 좋게 잡았어요. 보고 있고 네. 어디서부턴가 그 악순환의 고리가 좀 풀려야 할 텐데 박동춘님이 현장의 칼바람 힘내십시오라고 1230님도 일용직인데 일이 너무 없어요 죽겠어요 6개월 쉬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뭔가 정말 좀 오래 쉬셨네요. 따뜻한 커피라도 좀 챙겨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KBS 경제부 최인영 기자와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 고물가 시대 식품업체 과연 이 가격들을 계속 올릴 건지 또 투자 수단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글로벌 트렌드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